네, 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강의하는 최수지입니다. 저희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배운 이론적인 내용 바탕으로 실전 연습에 적용해보는 강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각각의 모의고사들을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채점하지 마시고 시간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시간 두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고 어떤 문제를 어디까지 버텨내면서 정답을 어떻게 골라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 문제마다 좀 느껴놓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실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각 문제를 대하는 본인들의 태도가 확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재고 한번, 시간 안 재고 한번 풀었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문제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는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듣기, 그리고 6번부터 15번까지의 듣기 말하기 문제들은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제시문을 듣고 중간중간에 휴지 시간을 잘 활용하시려는 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 문제와 문제 사이에 발생하는 휴지 시간에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먼저 읽어두는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다른 파트, 즉 어휘나 어법 파트의 문제들을 빨리 가서 하나씩이라도 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풀고 있는 이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에서 오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휴지 시간을 뭔가 조금 더 다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1차적으로 보시게 될 이 듣기와 듣기 말하기 문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는 하나의 제시문을 들려주고 하나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요. 노래를 들려주기도 하고요. 강연이라든가 방송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문제 사이에 약간의 휴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어휘나 어법 문제를 풀고 오려는 경향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정답이 확정적으로 골라진 상황이라면 그렇게 휴지 기간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1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는 안 틀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휴지 시간은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읽어두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막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시험은 아니어서 물론 시간 부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거 10초, 20초를 더 쓴다고 해서 뭔가가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뭔가 다른 유형의 문제, 다른 파트의 문제를 풀고 오느라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시면 그 손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문항과 문항 사이의 휴지 시간은 다음 선택지를 읽어두는 것으로 활용하실 것 다시 한번 권합니다. 특히 6번부터 15번까지는 제시문 하나 들려주고 2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개의 선택지를 처리해야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더더욱 각각의 선택지를 읽어두고 듣는 동시에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특히나 이렇게 세트 문제로 주어지는 6번에서 15번까지의 문제 그에 비례해서 휴지 시간도 좀 길기는 합니다만 너무 이 시간을 뭔가 더 영리하게 이용해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은 안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5번까지 문제 여러분들께서 반복적으로 청취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제시문이 나오고 어느 수준에서 정답이 골라지는지 한번 가늠해봐 주시고요. 저랑은 16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16에서 30번까지의 문제가 항상 어휘로 출제되고요. 사실상 각각의 문제의 자리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 할 만큼 16번은 어떤 문제, 17번은 어떤 문제 늘 유사하게 출제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이걸 다 알려고 하니 너무나 막막하다. 이 많은 어휘를, 이 정도 수준의 어휘를 언제 다 공부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시험에 임박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본적 있는 어휘,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어휘 중심으로 보셔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어휘를 내가 완전 정복하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것 절대로 권하지 않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놓고 가야 되는 지점이 있고 들고 가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16번부터 보시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사롭다. 친밀감이 없이 예사롭다. 예사롭다라고 하는 건 그렇죠.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다정다감하거나 뭔가 살갑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친밀감이 없이 예사롭다, 그냥 무던하다, 뭐 밋밋하다 이런 의미로서의 어휘를 고르셔야 될 텐데요. 그쵸? 어떻게 굴지들 말고 서로 붙어 앉아라 라는 거예요. 너무 친밀감 없이 그냥저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그쵸? 이렇게 해라 라는 의미로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을 텐데요. 정답을 고르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답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사전적인 의미까지 파악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정답을 고르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보시면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대면대면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뭐 이렇게 썩 친밀감 없이 그냥 본척만척 그냥 저냥 뭐 이런 의미로서의 뜻이죠. 대면대면하다라고 하는 건. 근데 나머지 선택지들을 보시면 그쵸? 이 단어가 뭐야? 이럴 만한 것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물론 내숭하게와 같은 1번 선택지의 경우 여러분들이 내숭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니까 겉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앙큼하다 뭐 이런 의미로서 내숭, 그 내숭 맞고요. 내숭하게 역시 그에 해당하는 표현 맞습니다. 서름하다라고 하는 건 서먹서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서먹서먹하다는 건 예사롭다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의 감정인 거죠. 예사롭다라고 하는 건 그냥저냥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근데 서먹하다라고 하는 건 좀 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라는 거 느끼실 수 있어야 되겠고, 스스럽다라고 하는 건 부끄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스럼 없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스스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자신감 있다 이런 표현이고, 그렇다면 스스럼이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간연스럽게 처음 들어본 어휘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간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가난해서 어려운 듯한 느낌이 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알고 계셨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숭이 그 내숭이다, 스스럼 없다라는 표현, 스스럼 없다 이런 표현들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고, 대면대면하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쵸 들어본 적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 이론서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본 적 있는 어휘, 들은 적 있는 어휘는 알고 가자, 재확인하자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5번이 정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정도 선에서 어휘가 출제되는구나, 요런 표현들이 요와 같은 형태로 출제되는구나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넘어가 보죠. 밑줄 친 한자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1번부터 보시면 상치, 상치는 서로 그렇죠.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다르다라는 표현 아니니까 정답 바로 1번으로 고르셔야 되겠고, 상고, 그렇죠. 서로 돌아보다 이런 뜻이고요. 상충, 상치와 마찬가지로 서로 충돌하다, 어긋나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이라고 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의 이런 뜻이니까 10만 원 수준의, 10만 원 상당의, 10만 원 정도의 이런 의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18번 문제, 고유어 의미 물어보는 문제 항상 18번 자리에서 출제됩니다. 보시면 허투루 쓰면 안 된다 같은 경우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맞는 말 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넌지시, 깜쪽같이 아니죠. 은근슬쩍 이런 의미니까 정답 2번 고르시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무릇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이런 뜻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무릇이라고 하는 건 대체로 생각해 보건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릇 사람이란 자기가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을 기억해야 하느니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생각해 보건대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래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읽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숫제, 아예 차라리 이런 뜻이고요. 고깝다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가이 섭섭하고 야속해서 언짢게 이런 뜻입니다. 왜 고깝냐?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우리가 쓰잖아요. 이 고깝다라고 하는 건 언짢다라는 의미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한자어 물어보는 문제, 고유어 물어보는 문제 요 정도 선에서 출제되는데요. 막 그렇게 저는 기가 막히게 어려운 수준의 것이 나오진 않는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치로 말씀드린다면 답이 되는 선택지는 그렇게 희한하고 특이한 어휘는 아니더라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한자어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보시면 다음 이사장으로 김 이사를 추대했다. 그렇죠. 뭐 맞는 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두 식당에 임대했다.
격조했던 동료에게 좀 거리가 있었던 소원해졌던 이런 뜻이죠. 격조했던 동료에게 연락하려니 그 다음에 학교 규칙에 저촉됩니다. 그렇죠. 뭔가 위배됩니다. 라는 뜻으로서 맞는 말 되겠고요. 스승의 장점을 모사하다. 모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렇죠. 성대모사 할 때 비슷하게 똑같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사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측면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하는 것을 모사라고 하는 거지 장점을 모사한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 5번으로 고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남을 꿰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서의 교사하다. 근데 사실 이 교사라고 하는 말이 한자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분할 수 있어? 요거 물어보는 문제인데 한자에 집중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는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자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뜻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동자는 이 뜻 여기서 아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뜻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 남을 꿰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나쁜 짓을 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교사해서 상대 팀을 교사했다, 꿈을 교사했다, 우리 가족을 교사했다, 납치를 교사했다, 나쁜 짓을 하게 하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의 한자라든가 그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의미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읽어서 푸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답을 소거하는 게 왜 그러한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론서 공부할 때는 얘는 왜 오답이고 얘는 왜 정답이고 이걸 알아야죠. 왜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될 텐데 실전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는 정답을 골라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는 문제의 도움을 받으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사하다 라고 하는 건 교활하고 간사하다 라는 뜻이고요. 상대팀을 교사했다 라고 하는 건 속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꿈을 교사했다 라고 하는 건 생각했다 라는 뜻이고요. 우리 가족을 교사했다 라고 하는 거 역시 속였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각각에 해당하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이 주어진 문제에서의 어휘는 바로 5번 선택지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자의 쓰임이 달라서 우리가 난감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정보가 분명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꾸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시죠. 여기에 집중해서 막 헤매시는 것 같아요. 정보를 이용하셔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한자 물어보는 문제 우리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를 정자가 좀 보이니까 이런 거가 좀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선에서 이용하시되 이런 문제가 늘 한 문제씩 나온다고 해서 그럼 한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권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 문서의 정정, 성공적인 정정 그리고 마음가짐은 정정이다. 정답 5번 고르셔야 될 텐데요. 그쵸. 바르다라는 뜻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은 바르다라는 의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이렇게 해보시고 이걸 위해서 별도의 한자 공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죠. 기역 미음을 다의역끼리 바르게 짝지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맞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 문제는 사실 정답이 2번인데요.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 거 인정. 관역판의 중앙에 맞았어요. 그리고 주사를 맞았어요. 이게 어딘가 이렇게 대다라는 뜻으로서 거기에 이렇게 닿다라는 뜻으로서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맞다가 같은 뜻의 맞다입니다. 나머지 입맛에 딱 맞다, 손목에 맞았다, 그리고 답이 맞았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다. 내 입맛의 그 밴드가 요만큼인데 내 입맛의 밴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답의 밴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텐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예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2번을 답으로 고르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다를 닿다라는 말과 연관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셨으니까 다음에 요 어휘 나오면 그대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맞다라고 하는 말이 요 경우
즉 화살이 관역판에 맞았다라든가 주사를 맞았다라든가 하는 이런 표현은 닿았다라는 의미로서의 맞다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넘어가 보죠.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1번 선택지 보시면 사달이 났다. 사달, 여러분들 중에서 이 사달을 사단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 사단이 났어 이렇게들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단 아니고 사달이 맞는 표현이고요. 사달은 탈이 났다, 큰 일이 났다 이런 의미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낯선 이국에서 홀몸으로 지내는 처지다. 홀몸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을 홀몸이라고 하죠. 근데 임산부한테 우리가 왜 홀몸도 아닌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임산부가 아닌 사람, 임신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은 홑몸입니다. 홑이라고 하는 건 한 겹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겹인 거죠. 임신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세트니까 요건 겹이고요. 겹몸이라고 하진 않는데 어쨌든 겹의 반대말로서 혼몸, 혼몸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요게 맞는 표현이고요. 홀몸이라고 하는 건 아무도 없는 이런 의미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외출 시 두터운, 얘가 정답인데요. 두텁다라고 하는 건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에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정이 두텁다, 신의가 두텁다 이런 식의 표현 쓰고요. 옷이 두꺼운 건 두꺼운 거죠. 그죠? 두께를 나타내는 표현은 두껍다 이렇게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걷잡다라는 말 혹시 낯선 분들 계실까요? 걷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그쵸? 어떻게 핸들링할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걷잡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핸들링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통제하다, 조절하다라는 뜻으로서 걷잡다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걷잡다라는 표현도 간혹 물어보곤 하는데 걷잡다라고 하는 건 대강 헤아려 보다 겉만 잡아봤을 때 겉잡아봤을 때 한 10kg는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는 요 티읕 받침에 걷잡다 씁니다. 여의다, 그죠? 일타 뭐 이런 의미로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고 3번이 정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요런 수준의 어휘들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번 넘어가 보죠. 고유어로 바꾸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보시면 작태, 짓거리 맞고요. 협이라고 하는 건 좁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름길이 아니죠. 좁은 길을 지나면 이렇게 고쳐야 될 테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호획하는 거 잡는 거 맞고요. 편제하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이런 뜻이죠. 산계하다, 머리가 산발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 쓰잖아요. 산계하다,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인 거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 보죠. 보기에 밑줄 친 울다와 다의어 관계에 있지 않은 게 뭐냐. 자, 이렇게 다의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가 울다의 막 14가지 뜻을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관련 어와의 유사성을 보셔라 라는 거죠. 지금 이 울다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단어가 뭐냐? 그쵸? 뭐가 울려요? 기적이 울리는 거잖아요. 기차에 기적이 울리자. 보시면 강한 바람이 불 때마다 창문이 울었어요. 창문이 울었어요. 이때는 의인법을 써서 창문이 막 소리를 냈어요. 덜컹덜컹 으이 이런 소리를 냈어요. 이런 뜻이고요. 벽지가 울었어요. 벽지가 막 울었냐? 으앙 하고 울었냐. 보시면 비가 많이 내리면 벽지가 운다는 건 그 벽지가 습기 때문에 그저 쭈글쭈글해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울었다라는 표현은 여기서는 쭈글쭈글해지다라는 뜻으로 쓴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운 것, 어떤 소리가 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죠. 병원에 가는 내내 친구가 엉엉 하고 울었어요. 알람이 땡땡 하고 울었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낑 하고 울었어요. 그쵸? 소리를 내다 라는 뜻으로서의 울다이고요. 2번 선택지의 울다는 우글쭈글해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 어와의 유사성을 따져보시는 것. 뭐가 울었냐. 울다의 1, 2, 3, 4, 5, 6, 7, 8, 9번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뭐가 울었냐. 그것과의 유사성을 따져보셔라 라는 거고요. 26번 보시면 속담을 사용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더니 정말 그만큼 성장했구나. 힘들었던 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한 말이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고 싶었으니 정말 땅을 팔 노릇. 땅을 팔 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억지로 고집을 부리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고집을 심하게 부릴 때 말도 안 되는 걸 막 벅벅 우길 때 이때 땅을 팔 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따라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부끄러운 상황에서 땅을 팔 수 없고요. 단단한 땅에 물이 갠다고 했으니 그쵸 차근차근 잘 모아라 라는 뜻이 되겠고 땅 짚고 헤엄치기 그렇죠. 그냥
아주 쉬운 일, 누워서 떡 먹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알고 계실 거고요. 따라서 정답 2번 고르시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27번 넘어가 보죠. 주머니 속에 송곳. 벌써 여기서 낭중지추 확인하실 수 있겠죠. 주머니 속에 송곳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경물치지라고 하는 건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학문을 완성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 여러분들 뭔가 정물치지 알지자 보이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지개라고 하는 건 학문을 중간에 중단하면, 그죠? 배틀에서 옷감을 짜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학문을 중단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백가쟁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 사람이, 여러 능력 있는 학자들이 막 토의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백가쟁명이라고 하고, 화중지병, 그죠? 그림 속에 있는 떡,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림의 떡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번 선택지 정답인 거 고르실 수 있어야 되겠고, 경물치지, 화중지병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가쟁명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단기지개는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기준 잡아드립니다. 요런 애들은 좀 알고 계셨어야 하는 수준의 한자성어다라는 점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28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용 표현도 항상 나오죠. 관용 표현도 항상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시면 대기업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그는 죽지가 뭐야? 날갯죽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죽지가 처졌다, 기운이 빠졌다 이런 뜻, 그쵸? 심사가 꿰져서, 심사가 뒤틀려서 걔는 심보가 왜 그래? 할 때, 그쵸? 그 심보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심사가 꿰져서 다투고 말았다. 배심 좋게 라고 하는 건 용감하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눈을 거친 탓에 몸을 사리고 다닌다. 눈을 거치다 라고 하는 건, 그쵸? 검토의 대상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검토하다, 그쵸? 뭔가 점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자의 눈을 거치면 이런 식의 표현 많이 쓰잖아요. 따라서 정답 4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짓으로 그의 눈을 거쳤다 이런 표현은 맥락적으로 적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바람을 잡았다, 이것도 뭐 부추기다 이런 뜻으로서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관용 표현일 겁니다. 오히려 처음 본 표현은 죽지가 처졌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의미 짐작이 가능한 관용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항도 한번 살펴보죠. 2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쉬운 말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수범 사례라고 하는 건 모범 사례라는 뜻이에요. 물론 모범적인 게 우수한 것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선 반드시 순위가 높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람직하다라는 뜻으로서 모범 사례가 맞는 표현인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뭔가 얘도 되고 쟤도 되는 뭐 의미상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수범 사례는 모범 사례다. 망년회는 송년 모임으로 바꿔라. 진구하다는 요청하다로 바꿔라. 불철주야 밤낮 없이로 바꿔라. 기일에 맞추다, 날짜에 맞추다로 바꿔라. 기일이라는 말이 크게 순화의 대상이 되는 표현일 것 같지 않은데요. 날짜라는 말로 바꿔서 쓸 것을 권하는 표현입니다. 나머지 표현들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은데 1번 선택지도 뭐 이걸 굳이 우수 사례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정해진 순화어는 모범 사례이다 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은 항상 한자어 순화어 문제, 30번은 외래어 순화어 문제니까요. 뭐 자리를 안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각오할 수 있죠. 30번 문제 보시면 오픈런 같은 경우 그렇죠. 실제로 상시 공연으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안티에이징은 노화 방지, 그쵸. 그 다음에 발레 파킹이 주차 대행이 아니라 이것도 조금 섭섭하긴 한데 대리 주차예요. 예. 주차 대행이랑 대리 주차랑 뭐가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순화어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발렛 파킹은 대리 주차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심리적 지배라고 하고요. 유니콘 기업을 거대 신생 기업이라고 하더라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법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사실 어휘 파트에서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파트에서는 그렇게 시간을 막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오래 생각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정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닌지라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휘 파트는 빠르게 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다만 어법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더 집중력을 가하시고 조금 더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처음에는 막 급한 마음에 답이 안 보이고 헷갈리고 이럴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한 5초만 더 생각해 보면 뭔가 배웠던 기억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 내에서 이렇게 답이 조립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 파트에서는 시간 쓰지 마셔라, 어법 파트에서는 시간을 쓰셔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3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옳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그쵸? 표기는 결국 맞춤법 물어보는 문제고 어쩌냐 어떻게 써야 돼요? 그쵸? 뭔가 어긋나다란 뜻이 아니니까 어제 저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녁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육개장 어떻게 써야 돼요? 육개장 이렇게 쓰는 게 맞죠.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소고기를 넣고 끓인 국입니다. 육개장이에요. 주정 빼기가 아니라 주정 배기죠. 그 다음에 폐악이 아니라 폐악이 맞습니다. 폐악을 부리다, 뭔가 막 난리를 치다, 진상짓을 하다 이럴 때 우리가 폐악을 부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건넌방이 맞습니다. 건넌방이 맞는 표현인지라 정답 5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왜 맞는 표현이냐, 이게 왜 틀린 표현이냐까지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그쵸?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한글 맞춤법을 막 학습하면서 막 이래서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저건 저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공부했지만 실전에서는 사실 이게 왜 틀린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맞춤법 문제는, 표준어 문제는 어휘처럼 공부하셔라. 그냥 내 눈에 이게 자연스러워, 내 눈에 이게 익었어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게 어제 저녁인지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이소리, 사이시옷 이런 거 몰라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한 표기를 계속해서 눈으로 익혀두는 것이 가장 공부를 덜 하는 방법이다 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넘어가 보면 밑줄 친 부분의 표기가 역시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31번과 32번은 차이가 있죠. 31번은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수 있어, 정확한 맞춤법에 맞출 수 있어 요거고, 역시 맞춤법 조항에 맞긴 합니다만 좀 더 어법스럽죠. 보시면 이가 붙어야 되느냐 희가 붙어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하다 앞에 시옷으로, 어간이 시옷으로 끝날 경우에는 하다 말이 시옷으로 끝날 경우에는 하다가 아이에 줄어서 이가 되죠. 깨끗 이가 그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깨끗하다에 이가 붙을 경우, 그쵸? 하다가 아이에 줄어서 깨끗 이가 됩니다. 나란 히, 그럼 그 이외의 경우, 시옷이 아닌 경우에는 히로 붙습니다. 꼼꼼 히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시옷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꼼꼼 히가 되어야겠고요. 버젓 이 똑같죠. 얘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말끔 히, 그쵸? 얘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둘 다 히가 붙어야 되고 1번, 4번은 이가 붙어야 되고, 하다 앞말이 시옷으로 끝나면 이로 붙고요. 나머지는 히로 붙는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되겠고,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번이 정답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이가 붙을 거냐 히가 붙을 거냐의 문제는 매번 잘 나오곤 하는데요. 이게 완벽하게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예외도 많고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꽤 많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넘어가 보죠. 표준 발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부분에 표기가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표준 발음 핑, 개 맞고요. 쓱싹이 맞습니다. 쓸 때도 쓱싹으로 써야 돼요. 이게 된소리 표기를 가능하면 안 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쓱싹 이거는 둘 다 된소리 표기해야 된다는 것. 듬뿍, 용정, 률 맞고요. 그쵸? 왜냐하면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유를 적지만 나머지 모음이나 니은으로 끝나면 율이지만 나머지는 률, 합격 률 이렇게 되죠. 선율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어셈이다 라는 말, 그죠? 맞는 표현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보겠습니다. 기역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그쵸? 하나씩 적용해보죠. 다섯송이 숫자와 결합했으므로 오와 띄었을 수도 있죠. 그쵸?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일 때 숫자와 어울렸으면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도 되니까 1번은 맞는 말 되겠고요. 는커녕의 경우, 그쵸? 조사와 조사가 결합한 말이므로 앞말에 붙였어야 되겠습니다. 는커녕, 눈커녕 둘 다 조사끼리 붙여서 쓰는 표현이니까 2번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씨 의존명사니까 앞말과 띄어 쓰는 거, 모든 관직이나 호칭 다 띄었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좀 더 큰 것,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나는 경우이므로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배웠다시피 두 개 붙여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달아 나타날 때는 이와 같이 붙여 쓸 수는 있겠으나 얘네들을 다 한 뭉텅이로 붙여서 쓸 수는 없다. 이 집, 저 집 할 때 이 집, 저 집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이렇게 한 글자짜리 단어가 4개 연달아 나올 때는 이 집, 저 집 이런 식으로 붙여 쓸 수 있다라는 점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한국 대 중국, 그쵸? 앞말과 뒷말은 이어주는 말의 경우 띄었어야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 4번 당연히 맞추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5번 보시면 보기에 따라 단어를 표준어와 비표준어로 구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겁니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의 몇 가지 있을 경우 압도적으로 널리 하나가 쓰이게 되면 걔만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느냐 아니느냐를 우리한테 판단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쵸? 둘 다 얘가 표준어고 얘가 비표준어인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쵸? 맞바람도 표준어고 앞바람도 표준어죠. 둘 다 남풍을 가리키는 말로서 표준어라서 얘가 비표준어라는 게 틀렸다는 것이지 그쵸? 이게 지금 어느 게 더 압도적으로 사용되는지 알아?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왕 우리 이렇게 봤으니까 샛별이 표준어구나, 아주가 표준어구나, 언제나가 표준어구나, 부스러기가 표준어구나, 나머지 얘네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표준어만 익숙하게 만들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36번 넘어가 보죠. 보기의 기역 미음 중 쌍점을 사용한 예가 바르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쵸? 쌍점, 표제 다음에 개이름의 표제 다음에 개이름이라고 하는 표제 그러면 쌍점 왼쪽은 붙이고 쌍점 오른쪽은 띈다. 이런 게 표제 다음에 항목을 드는 경우 왼쪽은 붙이고 오른쪽은 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타낼 때 희곡 등에서 대화를 제시할 때 역시 왼쪽은 붙이고 오른쪽은 띱니다. 시와 분, 장과 절을 구별할 때 그렇죠. 이렇게 시와 분, 장과 절을 구별할 때 앞뒤 붙여 쓴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 의존명사 대가 쓰이는 자리 역시 앞뒤 붙여 쓰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미음에 해당하는 5번 된다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와 분, 장과 절을 구별할 때나 의존명사 대가 쓰이는 자리에서 쌍점을 쓸 때는 앞뒤에 해당하는 표현을 쌍점에 붙여 써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장부호에 해당하는 문제도 이제 꼭 하나씩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침표부터 시작해서 뭐 겹화살 괄호 이런 것들도 다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범위가 주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지점이잖아요. 꼭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번 넘어가 보죠. 보기에 밑줄 친 방언에 대응하는 표준어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솔로 전을 부쳐 먹었다. 솔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정구지가 표준어가 아닙니다. 정구지는 부추, 우리가 먹는 부추의 방언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바로 고르셔야 되겠고 나머지 표준어, 얘네가 표준어구나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거진 비표준어고 거진은 방언이고 거의가 표준어더라, 비계가 아니라 베개더라, 되려가 아니라 되래더라, 그리고 부지땡이가 아니라 부지깽이가 표준어더라. 우리 표준어만 익숙하게 만들어두기로 했으니까 방언인지 아닌지는 우리 관심 안 두기로 했죠. 그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그냥 틀리기로 했습니다. 표준어만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두셔라. 다시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넘어가 보죠. 보기의 방언에 대응하는 표준어가 뭐냐라는 건데요. 그쵸? 요거는 좀 눈치로 푸셔야 되지 않을까. 외감자, 무감자, 진감자 다 고구마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그냥 찍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언 자체를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건 너무 무리한 도전이거든요.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일반적인 어법 공부와 독해 공부 더 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게 뭐냐? 그쵸? 결단력, 늦여름, 월요일이 아니라 그쵸? 월요일 이렇게 읽는 게 맞죠. 원래 월요일은 그죠? 합성어이기 때문에 리을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은이 더 들어감으로써 사이소리 니은이 더 들어감으로써 유음화 현상을 거쳐서 리을 될 수 있는 환경이 있긴 합니다만 월요일의 경우는 월요일로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더 힘들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항상 표준어가 뭔지 정확한 표기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발음 파트에서는 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지 보다 정확한 발음을 아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유는 몰라도 된다. 오히려. 그쵸?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월요일이 맞는 발음이다. 나머지 줄넘기. 내가 줄넘기로 발음하고 있고 줄넘기 발음 받아쓰기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들유들. 그쵸? 내가 이렇게 발음하고 있고 발음 받아쓰기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쵸? 표준 발음 문제 해결하고요. 네, 그 다음에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삐에로가 아니라 피에로가 맞죠? 네, 피에로가 맞는 표현이고 컷, 받침을 쓸 수 있는 자음이 한정적이죠. 그래서 컷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케이크이 아니라 케이크인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타겟 같은 경우 타깃으로 쓰는 게 맞죠. 캐러멜은 캐러멜이 맞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고르셔야 되겠고 이런 외래어 표기법도 그냥 우리 어휘로 보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조항을 다 외우시는 것 어렵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이 맞더라 라는 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표기법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그렇죠. 우리 발음대로 적는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난 채로 우리가 로마자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죽헌의 경우, 그렇죠. 오죽헌의 경우 실제로 이와 같은 거센 소리 되기가 이루어졌을 때 오죽헌 발음해 보면 이렇게 컨으로 발음이 되죠. 이런 거센 소리 되기가 이루어졌을 때는 H를 살려서 적습니다. 그래서 오죽헌 KHEN 이렇게 H를 살려서 적는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원칙만 알고 계시면 적용이 되는데요. 이와 같이 거센 소리 되기의 경우는 H를 중간에 살려준다, 히읗을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번 문제 보시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실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찾는 데 있어서 뭘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그쵸? 대부분 문장 성분의 누락이라든가 문장 성분이 과잉되게 사용되었다든가 주어 서술로 호응, 문장 성분들 간에 호응이 안 맞는다든가 또는 중의적인 표현들이 있다든가 하는 것들이 요렇게 생긴 모양의 문제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지점이더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42번도 보시면 언어와 종교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사례는 문화사 전반에서 찾을 수 있다. 기독교의 창세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맡은 첫 번째 임무는 신이 창조한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집트 신화, 아이슬란드 신화, 힌두교 신화에서도 신이 말과 문자를 창조하고 이를 사람에게 전했다는 이야기가 내려온다. 즉, 신성한 존재가 말이나 글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그쵸? 말이나 글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필수적 부사어가 지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으로 고르셔야 될 텐데요.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 뭔가 시제라든가 높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뭐 이렇게 고르라고 할 때 어디부터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장 성분들 간의 호응이라든가 누락이라든가 중의적인 표현 또 하나 더 해본다면 번역투 표현 이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되니까요.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라 라고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보죠. 관계관형사절을 아는 문장인 게 뭐냐? 관계관형사, 그냥 관형사절 물어보는 문제라면 좀 노멀한 문제일 텐데 관계관형사절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도와드릴게요. 1번 선택지 보시면 내가 그를 도와준 기억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관형사절인 거 느껴지실까요? 그쵸? 내가 그를 도와주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큰 문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억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와준 기억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안긴 문장의 온전한 형태예요. 내가 그를 도와주다, 내가 그를 도와주다 라는 문장이 안겨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선택지 보시면 우리는 운치로 유명한 온천을 찾아갔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운치로 유명한 온천을 찾아갔다. 그러면 여기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안겨있는 문장 중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명하다라는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유명하다, 뭐가 유명해요? 그쵸? 온천이 유명하다.
온천이 유명하다라는 하나의 작은 문장이 큰 문장 안에 안겨 있는 것이죠. 그럼 온천이 운치로 유명하다. 요 문장이, 작은 문장이 큰 문장에서 역시 온천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관형사절이라고 하는 건 안겨 있는 문장의 성분이 큰 문장에서, 안겨 있는 문장이 큰 문장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1번 선택지에서는 내가 그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는 안겨있는 문장이 큰 문장에서 관형사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독립해 있죠.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안겨있는 문장만으로 온전하게 하나의 문장을 이룰 때 우리는 이것을 동격관형절이라고 하고요. 지금 2번 문장 보시면 온천이 운치로 유명하다 라고 하는 작은 문장, 안겨있는 문장이 큰 문장에서 그 온천 안에, 그쵸,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얘가, 그렇죠, 겹쳐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관형절이라고 하는 건 큰 문장의 작은 문장이 하나의 성분으로 들어갈 때, 이럴 때 우리가 관계관형사절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1번도 2번도 관형사절이기는 하나 2번 선택지가 관계관형사절이고요. 아예 겹쳐지는 부분이 없는 1번 선택지는 동격관형사절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흔치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관형사절, 명사절, 부사절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만 있어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들이 해외로 야반 도주했음이 확실하다 라고 했으니까, 그쵸, 했음 명사절로 안겨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 날이 계속 가물어서 땅이 점점 갈라지고 있다. 날이 계속 가물었기 때문에 땅이 점점 갈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이죠.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달리 사교 모임을 좋아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형사절이 뭐고 부사절이 뭐고 명사절이 뭐고 이 개념을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기 싫어하셔서 안겨있는 문장이 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보는 것일 뿐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기를 힘들어 하셔서, 그쵸, 거의들 잘 안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이거 같이 공부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그리고 이어진 문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유효한 경우 많다라는 점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넘어가 볼까요?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이 뭐냐? 수아는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있다. 입고 있다. 그렇죠. 이게 입는 중이다. 또는 입은 상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니까 중의적인 표현 맞고요. 자리에 앉혔다. 사동의 경우는 직접 사동도 있고 간접 사동도 있죠. 이렇게 들어다 앉힌 건지 또는 앉아 이래서 앉게 한 건지. 그 다음에 하나는 시집보다 소설책을 자주 구매한다. 그래서 얘는, 그쵸,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니까 정답 3번 고르셔야 되겠고, 가슴을 펴고 걸으라며, 이때 가슴을 펴다 라고 하는 거 관용적인 측면에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의 가슴을 펴다 있죠. 뭔가 당당하게 이런 뜻으로서, 또는 물리적으로 가슴을 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 않았다, 농구를 하지 않았다, 부정문의 경우, 그쵸, 재민이가 하지 않았다는 건지, 어제 안 했다는 건지, 공원에서 안 했다는 건지, 농구를 안 했다는 건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중의적인 표현, 1, 2, 4, 5번 같은 예문은 이런 식으로 중의적 해석이 되는 대표적인 비문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번역2의 문장을 잘못 고친 게 뭐냐? 유아의 하나요. 그죠? 유아만 무료 송차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고, 실패로 흡음량 조절 실패로 음식이 먹지 못할 정도로 쪘다. 이번 사례가 말해준다. 안 되고요. 이번 사례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투투 용법을 그대로 번역한 거니까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습니다. 무엇을 요한다를 필요로 한다. 똑같이 쓴 거죠. 요거 안 되고요. 연구원 100여 명이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된다는 점 확인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어휘어법 관련된 문제들 풀어봤는데요. 공부를 어휘의 경우 뭐 굳이 할 필요 없거나 하지 않아야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그 모든 어휘를 정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어법 파트의 경우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만 빼고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만했고 풀 수 있었어야 했다. 그리고 뭐 꼭 몇 문제를 맞췄어야 했다가 아니라 요런 파트가 내가 지금 부족하구나. 요런 문제들이 요런 수준으로 출제되는구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음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